아 GM 어떡하면 좋아. 네. 눈치가 이렇게 없어. 눈치가 없어. 목적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사야 되는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전생에 내가 볼 땐 천사였나봐. 아니 맨날 악한 사람들하고만 있다가 저렇게 착한 사람을 보니까. 대표님 맨날 착한 사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블 엑시스라고 그 양 에블 엑시스. 악의 추격이냐? 이 뭔 개소리야?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네요. 카메라니까. 조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거 캔들락 막 조정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카메라도 잘 보이지? 막 이러면서. 막 조정하는데 아니 왜 카메라 화사가 똑같죠? 그러면서. 가만 있어봐. 가만히 다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안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게 열잖아요? 그 조명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되게 예뻐요. 잘 해놨어요. 네, 이거 되게 잘 해놨어요. 네. 아니 나 아까 내가 쉐보레에 대한 나도 모르는 네. 편견이 좀. 어머 이게 뭐예요? 수납합. 우와! 네,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딴 게 놀라요? 우와! 우와 짱이다! 우와! 세상에 왜 이런 거 아까 얘기 안 해줬어요? 인테리어 스카우트 때 얘기해줘야지. CTS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CTS 이런 게 있었어? 네. 이렇다니까. 언제쯤 CTS인데 2년 전 CTS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진 좋아요? 화질 좋지 네. 않아요? 야, 요즘은 이제 안 좋은 게 없어. 요즘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센서류도 되게 좋아졌어요. 화소도 좋아지고. 오. 이거 이렇게 봐야 되지. 저회전 도프가 좋아요. 그러게요. 네. 다 맞춘 건가? 왜 이렇게 빨리 한 기분이지 오늘? 출발합니다. 우리가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그 GM은 참 특이한 회사입니다. 네. 기술 개발을 굉장히 또 잘하는 브랜드고요. 보통 미국이 자동차 기술에서 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거의 압도했나요? 압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 자동화 생산 그거를 포디즘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쉐폴레? 잘 들어보세요. 포디즘. 포드. 그렇지. 포드에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헨리 포드. 그렇죠. 헨리 포드가 공장에 벨트 컨베이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왜 이렇게 훅훅 나가? 훅훅 나가네요. 프롬 생산이라고 들어봤죠? 이렇게 라인이 움직여. 그러면 이제 숙련공들이 딱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붙이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하는 거야 계속. 맞아. 포디즘의 특징은 조립 라인이 움직이면서 계속 정해진 일만 계속 노동자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제품이 처음에 기획돼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가는 그 총 과정을 리드 타임이라 그래요. 네. 그 리드 타임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생산품은 몇 초에 하나씩 나온다. 이게 이제 포드가 만들어낸 생산 방식이에요. 포드가 대량 생산을 이렇게 하면서 단품종 다생산 방식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니까 보통 다른 국가에서 몇십만 대 생산하고 있을 때 미국은 몇백만 대. 그래서 GM이 190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2014년까지 자동차를 5억 대 생산을 했대요. GM에서만. 엄청나네요. 5억 대. 그래서 보통 미국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조국이라 그래요. 천조국. 국방비를 천조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든지 물량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때려먹는 곳이나. 이렇게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절대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발명한 건 독일이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린 건 프랑스. 하지만 자동차의 대중화를 일으킨 거 자동차 문화를 가지고 미국이에요. 근데 왜 미국을 무시하느냐?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석유?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중동 4차 전쟁으로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떤 차들이 외면을 받아요? 큰 배기량, 기름 많이 먹는. 근데 대표님. 네. 말씀 중 죄송한데. 네. 이거 브레이크 너무 무서워요. 잘 안 밟혀. 그래요? 그럼 브레이크가 밀려요? 브레이크가 밀려요. 밀려요? 근데 아까 저 라이브 때 어떤 분이 네. 이게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잖아. 네. 물론 밀리는 게 아니겠지만 네. 그게 무슨 느낌인지 너무 알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밟은 만큼 서지를 않아요. 밟은 만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초반 이니셜 가이드가 좀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약해. 그 브레이크 밟아도 담력 설정이 초반에는 좀 세게 밟아야지만 작동을 하게끔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차는 달라요. 살짝만 밟아도 콱 무는데 이거 네. 생각보다 많이 콱 밟아야 돼요. 그래서 밀린다는 얘기들을 하시는구나. 이거 확실히 무섭다. 우리나라 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엄청 안 쓰는 기분이다. 너무 무서워. 2차 오일 쇼크가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기름값이 폭증을 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 유가 변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주요 산유국이에요. 미국이 자급자족이 돼요. 일본이나 유럽 차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면 그 유럽하고 아시아 쪽은 이 산유국에서 원유값을 올려버리면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아. 그럼.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다운사이징, 배기량을 낮추고 기름을 적게 먹는 연비 좋은 차에 아주 역점을 두고 그거에 사활을 건 거예요. 그래서 1979년을 기점으로 네. 미국 차와 일본 차, 유럽 차의 품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미국 차는 주로 이제 중대형 차를 위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중대형 차를 만드는 작업하고 컴팩트 카를 만드는 작업도 전혀 다른 거예요. 대형 차를 만드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컴팩트 카를 개발한다고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요? 그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연비 효율을 높였다고 해도 또 돈을 또 그 이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네. 개발비도 더 많이 때려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고 나서 만들어 놨는데 뭐 몇 대 팔아봤더니 남지도 않아. 이러니까 제조사들이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1970년대 초반부터 무슨 움직임이 생겼냐면 드디어 이제 환경단체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해라.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70년대부터. 네, 그렇죠. 상원의원 중에서 머스키라는 상원의원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법을 또 발의를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CO2, HC, 탄화수소, 그리고 녹수 네. 규제법이 생겨요.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연비 효율을 잘 가져온 브랜드들은 연료를 적게 쓰니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녹수가 덜 나오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미국은 어때? 미국 브랜드는. 그렇지. 대응을 힘든 안 거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환경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배기량은 늘펴놨는데 출력은 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니 쟤들은 배기량이 그래서. 얼만데 성능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일본이나 유럽 차들은 1500cc, 2000cc에서 이만큼 나오는데 이 미국이 기술이 안 좋구나.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한번 벌어지면 한 1, 20년간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래서 1980년대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그 기술이 네. 1990년도에 드디어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빅3를 갉아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00년 넘어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2009년에 리만 브라더스 모기지론 터져버리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 크라이슬러를 아예 도산을 해서 피아트로 넘어가고 GM도 도산을 해서 법정관리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연방정부로 넘어가고 포드도 구제금융을 통해서 겨우 살아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있었느냐. 70년대까지 자동차 시장을 기술을 선도했어. 그거하고 미국의 환경단체가 다행히 엄청난 규제를 통해서 미국이 그래도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는 기반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환경단체가 그렇게 드세지 않았으면 네. 아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망했어. 유럽과 일본에 밀려서 도산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친환경 그 연료를 좀 더 덜 사용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거든. 그래서 다시 정상 궤도의 그 경영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다운사이징을 했을 때 네.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 유럽에서는 자동차는 거의 귀족, 부유한 사람들, 자본가들을 위해서 만든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생활에서 사용을 하면서 필수품처럼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 중에서 포드죠. 그래서 포드의 생산 방식은 거의 모든 공산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공장의 생산 라인의 표준이 됐어요. 물론 이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벨트 컨베이어식의 포디즘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토요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요타 방식. 토요타는 재고를 남기지 않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효율 생산 방식이에요. 이걸 뭐 토요타에서는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흐름 생산이지만 효율을 극대화한, 그러니까 낭비를 없앤, 재고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미국이 어쨌든 간에 자동차든 뭐 전자제품이든 그 외에 뭐 공산품이든 이런 어떤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최신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특히 GM이. 독립평가장치 W25 구조의 독립평가장치를 최초로 1934년에 만들어낸 기업이 GM이에요. 1930년대 이미. 그러니까 대단하다. 대단하죠. 진짜 옛날인데. 네. 그리고 39년에 자동 변속기를 처음으로 처음이 맞네.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흐름을 선도하고 최신 기술을 리딩하던 나라예요. 안일했던 거지. 시대의 흐름에 빨리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그치. 근데 이거는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네. 그 구소련과 동구권, 그러니까 동유럽에 이렇다 할 자동차 회사가 없는 이유와도 맞물려요. 구소련도 원유가 나오는 나라예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갖고 있다 보면 이렇게 안일해지는구나. 원유가 나오는데 1차, 2차 석유 파동 때 서방 국가의 구소련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맹 국가의 원유를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았어, 오일 쇼크에. 그러다 보니까 연비 좋고 효율 좋은 차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기도 거야.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기름 많이 먹으면 어때? 기름값 얼마 안 드는데. 맞아. 그러니까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물자가 풍부하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러잖아. 이렇다 할 위기가 없어, 기업들이. 기회가 그리고 시장은 없었어요. 커. 만들어 놓으면 수출도 잘 되고 내수 시장도, 미국은 50년대, 60년대 풍요의 시대를 넘어서 이렇다 할 경제가 이렇게 꺾이는 어떤 큰 위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야, 뭐 자꾸 연비 좋은 차고 뭐하러 만들어. 미국 시장에서 오일 쇼크 때 비로소 아시아 차들이 막 일본 차들이 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차들이 그때 경쟁력을 잃었어. 네, GM도 그 중에 하나였고. 예,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제조사. 가 돼버렸군요. 예, 허접. 그러니까 미국 차는 수입차로도 여기진 않았어. 그 한때. 정도였어. 예, 그 정도였어. 아재들이나 타는 수입차. 맞아, 나도 네. 어렸을 때 GM 하면 그냥 그런 이미지였는데. GM 대우. 맞아, 그것 때문에 더 그랬지. 예, 어떤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수입차도 수입차 대접을 못 받죠. 맞아, 예. 좀 이상하게 됐었지. 하지만 GM은 대단한 기업이다. 대단한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기술도 많고 기본기에 또 충실한 브랜드고, 멀티링크를 대중화시킨, 그러니까 멀티링크 독립평가를 가장 먼저 개발하기도 했고 대중차의 멀티링크를 가장 먼저 적용을 했어요. 물론 자동차에 그걸 폭넓게 적용한 거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였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싸잖아. 그렇지. GM차는 저렴한 차들이 대부분 많았거든. 근데 이 트레버스가 조금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속도감이 되게 안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되게 빨리 가고 있는데 네.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휠베이스 길고 아, 그런가? 큰 차들의 특징이에요. 빨리 달리지만 고속에서 안정감이 있는. 이게 그리고 안정감이. 특히 미국 차들의 장점이 네. 고속 크루징 때 편안한 어떤 안락감이 맞아. 우수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른데 속도를 낼 때 부담감이 없어. 네. 네. 브레이크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무섭다. 이 사고 날 것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밟아요. 같으니까 이런 담요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본인이 살짝 밟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맞아. 차가 바뀌더라도 그 습관을 그래, 못 버리지. 잘 못 버려요. 이거 타시는 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껏 타본 차 중에 제일 세게 밟아야 돼.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페달 담력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현대차를 시승을 많이 하시는 타고 분들은. 있다가 네, 맞아요. 이 차를 시승하시는 분들이 너 깜짝 놀래. 밀리네. 맞아.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담력의 차이라는 점. 그리고 풍절음을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네. 풍절음은 잘 모르겠는데 차가 조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터널 들어갈 때 엄청 시끄럽더라고. 뭐 SUV들은 대체적으로 풍절음이 없는 차들이 거의 없죠. 네. 그냥 좀 조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잘 잘 것 같아. 왜요?
이런 약간 백색 소음이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분 동안 잘 잤어요. 큰 차라 생각하고 타긴 탔는데 대표님 말한 것처럼 뭔가 단단한 느낌이 확실히 있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네. 안 무서워 차가. 잘 조여져 있는 듯한 네, 느낌. 조여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쉐보레는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영업하러 다니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살살 살아. 네, 그리고 관공서나 경찰차나 렌터카, 택시 이런 데로만 팔아도 크게 영향이 안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정적인 대체적으로 미국에 가면 경찰차의 반이 쉐보레예요. 그거는 맞아요. 포드 익스플로러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화- 타오 많이 맞아. 영화도 많이 나오죠. 나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라도도 많이 나오고, 실버라도가 미국에서 뭐 픽업들 보면은 다 F트럭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율이 55대 45예요. 거의 6대 4도 넘어요. 그러니까 실버라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오. 콜로라도, 실버라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GM에는 픽업에도 이 종류 다 합치면 F트럭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워낙에 네. 계속 이렇게. 골수 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버라도 골수 팬, 콜벳 골수 팬, 뭐 이런 골수 팬들이 많아요. 나도 쉐보레가 네. TV 광고 하는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데 미국에서 많이 해요. 또 그래요? GM이 우리나라의 판매 비중이 1%도 안 되거든요. 생산 기지로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물건을 파는 마켓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 가격 낼 때 보면은 개념 없을 때 많아요. 옵션 가지고 장난질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욕 뒤지게 많이 먹었어요. 트래버스는 네. 어떤가요? 트래버스는 처음에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온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4,520에서 5,520 사이거든요. 애매해요. 자동차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과한 가격은 아니에요. 팰리세이드가 원가는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돈 덜 들이고 그만큼 싸게 팔자라는 차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데 이 차는 가성비가 나빠 보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을 소비자들은 당연히 보이는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원가 계산할 때도 우리가 제조사가 아닌 이상 그쵸. 얼마나 또 원가가 둘이 차이 나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차는 기본기에 좀 충실한 차고 또 제조비가 좀 많이 들어간 차가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 불리하죠.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이 뒤에다가 뭐 카라반이라든지 뭐 트레일러 달고 맞아요. 다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처럼 한 2,300km 가까운 견인력이 그치. 필요 없다고. 차주님도 아까 여쭤보니까 캐러반을 끌고 다니신대요. 네. 그래서 그걸 네. 끌기 위해 샀다. 근데 펠리는 무게가 좀 적더라.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얘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팰리세이드는 캐러반이나 트레일러 같은 거를 끌고 다니는 목적으로 맞는 게 아니지. 설계된 차라기보다는 그냥 도심에서 넉넉하게 타고 다니는 맞아요. 편안한 SUV예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 뭐 캐러반 같은 걸 끌고 다니실 것 같으면 이 차를 사셔야 얘가 돼요. 낫지. 이거는 그것까지 고려하지 감안을 해서 오히려 그런 소비자들 층을 중심에 놓고 그러고 나서 다른 어떤 살들을 붙인 거고, 펠리를 타고 얘를 타보니까 약간 펠리가 헐겁죠. 그런 느낌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펠리를 탈 때는 진짜 예쁜 집에 와 있는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은 좋거든.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드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나는 펠리 탈 때가 좀 네. 더 펠리가 안에서 볼 땐 더 커 보였거든요. 네. 이런 데가. 네. 그래서 운전하기가 좀 더 약간은 무서웠는데 얘는 이렇게 보니까 좀 여기가 둥글둥글 하는 게 그렇게 되게 무섭진 않아. 그래서 운전하기가 나가 훨씬 편해요. 내가 제일 무서워했었던 SUV가 뭐였죠? X3. X3죠. X3. 펠리 아니면 X3.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이거 가위는 왜 한 거야? 생각 좀 해보자. 그냥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트래버스가 운전하기가 참 나쁘지 않네요. 길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래요? 근데 뒤로 보면 진짜 엄청 넓잖아. 엄청 길어요, 이거. 엄청 길어요. 아까 프로필러 샤프트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게 되더라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아까 이거 되게 잘 됐잖아, 어라운드 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무서움도 덜하는 것 같아. 진짜 잘할 수 있어, 막 약간 그런 느낌? 모니터 구성이나 이런 거. 대시보드, 그 다음에 뭐 센터 터널 이런 것들은 너무 한 세대 이전 차 그럼요. 같아요. 약간 이게 2000
17년에 나온 건데 요건 이제 2019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형이지 이분은 이제 12월에 출고를 하셨으니까 2020년형 차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 네, 좀 말도 안 되지. 근데 사실 우리 그때 모터쇼 가서 제가 콜로라도인지 뭐 큰 차 있잖아요. 네, 콜로라도. 네. 걔 내장을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타니까 그래도 좀 용서가 됐어요. 근데 펠리 생각하고 얘 타면 용서가 네.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그런 어떤 외관이나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는 분들은 그치. 난 그런 편이라서. 당연히 펠리로 가야 되겠죠. 가격도 더 저렴하니까. 그럼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방송국으로 따지면 얘는 EBS고 펠리세이드는 SBS야. 약간 그런 느낌이다. 맞아요. 버라이어티를 하더라도 EBS는 뭔가 좀 교육적이면서 심심하잖아. 맞아요. 왠지 엄숙하고. 맞아요. 그나마 팽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펭수 같은 거. 그럼 여기 EBS에 펭수 같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콜벳. 콜베. 콜벳이 그렇죠. 콜베. 콜벳이 완전 팽수지. 그러네. 특히 C8, C8. 아하, 네. 그러네. 자동차계 EBS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교육방송 본질에 충실한 그렇죠. 그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얘는 다큐멘터리고 펠리세이드는 버라이어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게 펠리밖에 없어요? 카니발이랑? 그 또 지포 뭐가 렉스턴도 비교가 아, 되겠대요. 지포 렉스턴. 그 다음에 수입차 중에서는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있고, 그 다음에 닛산의 패스파인더. 많네요. 네, 경쟁 뭐 상대가. 인피니티 XQ60 어. 많아요. 뭐 레인지로버는 저기 멀리 있는 브랜드니까 그거 좀 갖다 대기 좀 그렇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트레버스 하면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아, 그래요? 약간 너무 하마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래? 등치 큰 하마 같잖아.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되게 남성분들이 멋있어 하시더라고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균형감 있게. 되게 의외였어. 근데 트레버스는 보면 비례감이 좋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정확하게 비례감이 있어요. 비례감 있는 디자인은 처음에는 임팩트가 좀 덜한데 좀 덜 질려. 덜 질려. 네, 덜 질리고 맞아, 그런 건 있는 거. 다양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괜찮아 보여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 좌우가 대칭 미남들이 보면 미녀들도 그렇고 어느 각도 어느 머리에서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약간 좀 비대칭 미인들이나 미남들은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맞아. 어떻게 머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맞아. 막 스타일이 천차만별이 되어버리네. 제가 네. 비대칭 미인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스타일링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늘 후져 보이던데? 늘 아니던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얘는 좌우 상하 대칭 미남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안정적이면서 뭔가 그런 건 있어. 안정적이면 좀 심심하잖아. 근데 좀 세련된 맛이 없지 않아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도 김태희가 너무 예뻐? 예뻐서 매력이 없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례가 좋으면 그러니까 취향이나 또 비례가 좋아서 싫다, 별로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맞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디자인이라는 들어서. 걸 천차만별. 맞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트래버스도 비례가 좋아요. SUV에서 이런 비례 만들기 쉽지 않아요. 쉐보레 디자인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사람을 꽂히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차량 특징이 그래. 맞아. 주행 성능이나 뭐 최신 기술 뭐 이런 맞아. 것들도 보면 티가 안 나게 들어가거든. 일찍 왔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빨리 왔어요.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사실.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게 네. 실내 뭐 볼 게 많지가 않으니까 내 운전 집중할 수 있어. 뭐 그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너무 단순해서 어. 그냥 이렇게 운전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다 생각한 게 뭔가 전자담배 진짜 겁나 없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얘가. 네. 근데 의외로 이거 룸미러 이렇게 돼 있지? 확실히 시야각이 좋네요. 이런 거라 그 의외로 또 요 주차 각도 보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그날의 나를 반성합니다. 충격과 공포였죠. 양 PD가 예전에 이게 삐뚤어졌다고 이걸 맞춰야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 여기 각도가 안 맞지. 그리고 계기판도 엄청 심플해서. 뭐 심플하게 옛날 거지 완전히. 아유. 요즘 저런 계기판 쓰는 심플. 제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국내 소비자들에게 네. 뭐야 도대체 세보레 이게 뭐야 뭐 지금이 뭐 그럴만하다. 10년 전이야 2008년이야 2009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목적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사야 되는 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GM이나 세볼레는 생각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낚시로 감성돔이나 다금바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와서 매운탕 라면 끓여 먹는 거야. 야, 내가 좋은 거 있다. 맛있게 해줄게. 그리고 회를 딱 뜰 줄 알았는데 그 라면에 넣어가지고 끓여온 거야. 먹어. 미친. 그런 그러면 이제 느낌이야. 딱 보고서 맞아. 이렇게 꿈뻑꿈뻑하면서
야. 저희가 정상인가? 뭐 이런 작은 발리 잡아서 라면을 그런 끓여놨어. 짓을 잘해요. 아 GM 어떡하면 좋아. 네. 이제 눈치가 이렇게 없어. 눈치가 없어. 난 그래서 뭔가 GM 로고도 되게 촌스러워 보여. 아. 그러니까 못 꾸미는 모범생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좀 제너럴 모터스가 뭐야? 그러니까요. 제너럴 모터스가 그냥 너무 노멀하잖아요. 그래서 뭐 GM은 그래도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럼요. 예. 알아줘야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로 개발을 했다라는 것만 1994년도에 그치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옛날인데 그게 예. 지금 그게 2000년 넘어와가지고 막 람보르기니에서 넣었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걸 94년도에 대중차에 세단에 넣었어 또. 고모님 뒷좌석 승차가 어떠세요? 펠리보다는 확실히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좀 단단해, 불편하다까지는 아니고 단단하다. 단단하다. 연비 한번 볼게요. 네. 내가 또 연비 체크하고 왔지. 10.8 나왔네요. 10.8. 괜찮은 거네요. 차량 중량 대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차가 요즘은 이제 이런 연비 효율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력이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제 이 엔진이 이제 너무 옛날 엔진. 뭐 이제 없어져야 될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3.6L 이 엔진은 시대에 안 맞는 엔진이고 지금 요거 타본 느낌은 어때요? 큰 차체치고 네. 무섭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확실히 단단함이 느껴지는 게 운전을 불안하지 않게 해줬어요. 아, 대신에 이 브레이크를 정말 꽉 밟아야 돼요. 꽉 밟아야 된다. 나처럼 이것저것 다 타봐도 이런 게 처음이신 분들은 너무 당황할 거예요. 많이 엔진을 밟을 때 타죠. 너무 약하다고 표현해요. 약하다고 느껴진다. 네. 느껴진다. 느껴진다. 그리고 가족용으로 다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포기를 좀 몇 개 하셔야 되는 차인 것 같기도 해요. 내장이라던가 그런 것들. 내장에서 뭘 구체적으로? 나의 기분 좀. 기분 좀. 어. 아,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예쁨하고. 5천만 원짜리 차야 느낌은 전혀 안 나니까. 근데 아까 애들 둘 카시트 두 개나 놓고도 네. 앞에 자리가 엄청 남더라고. 네. 그거 확실히 길이 크기에서 주는 만족감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나는 차주님 같이 뭐 끌고 다니실 걸로 샀는데 애도 있는 거라면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 진짜 편할 것 같아. 코나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 코나 이게 하이브리드. 무슨 코나랑 비교하게 됩니까? 그래도 코나 하이브리드지. 그죠? 네.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세요. 그냥 대충 가세요. 근데 확실히 따끈따끈하긴 하다. 아, 그지? 이게 쉐보레의 차들은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단단한 하체 세팅이 장거리에서도 덜 피곤해요. 그치? 네. 그런 것 같아, 나도. 하체를 안정적으로 잘 맞아, 잡아주면서 이 잔 흔들림이 좀 덜하니까 맞아. 누적 피로나 이런 아, 그런 부분이 것 좀 더 같아. 확실히 그런 것 적어요.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기차야 트레버 저희는 주행으로 바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